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의 주제는 바로 기업 재무상태표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유형자산, Property, Plant and Equipment, 그러니까 PPN이 그 숫자가 대체 어떻게 결정되는지, 즉 취득 원가 결정의 비밀입니다. 네, 재무제표 딱 보면 건물 얼마, 기계 얼마 적혀 있는데 이게 그냥 뭐랄까 가격표처럼 붙어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 모르면 기업의 진짜 속사정, 특히 투자 같은 걸 놓칠 수 있어요. 오늘 그 숫자 뒤의 이야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먼저 그 유형자산 PPN이가 뭔지부터 간단히 짚고 가야겠죠. 기업이 물건 팔려고 가진 게 아니라 영업활동에 쓰려고, 그것도 오랫동안 쓰려고 가지고 있는 눈에 보이는 자산이에요. 토지, 프로퍼티, 공장 같은 건물, 플랜트, 그리고 기계장치, 이퀴먼트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죠. 중요한 건 토지는 빼고 나머지는 시간이 지나면 가치가 다르니까 감가상각이란 걸 합니다. 그럼 이 자산들 가격은 어떻게 매기냐? 기본 원칙은 취득 원가, 히스토리컬 코스트입니다. 이걸 사서 실제로 우리 회사가 쓸 수 있는 상태로 딱 만들기까지 들어간 모든 돈 혹은 그에 준하는 가치라고 보시면 돼요. Historical cost. 그게 기본이군요. 근데요, 만약에 기업이 이걸 돈 주고 산 게 아니라 누가 그냥 차 이거 쓰세요 하고 기증을 해줬다면요? 그럼 공짜니까 원가가 0원인가요? 그거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공짜로 받았다고 영원으로 적는 건 아니고요. 그때는 그 자산의 공정가치, Fair Market Value, FMV 있죠. 그걸로 기록합니다. 그리고 받아서 설치하고 하는데 돈이 들었다면 그런 부대 비용도 당연히 더하고요. 이게 또 재미있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자산이 늘어난 거니까 손익계산서에는 이익으로도 잡힙니다. 공짜로 보여도 실제 시장 가치만큼은 자산으로 잡고 동시에 이익으로도 인식한다. 야, 그거 흥미롭네요.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취득원가에 뭐가 들어가는지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은데요. 예를 들어 토지, 랜드, 이거 그냥 땅값만 딱 내면 끝인가요? 아니면 뭐 더 있나요? 당연히 더 있죠. 토지 같은 경우는 그 매입 가격 외에도 중개수수료, 등기할 때 드는 비용, 법률 자문료, 심지어 예전에 내지 않은 세금이 있다면 그것까지도요. 그리고 또 만약 그 땅 위에 쓸모없는 옛날 건물이 있었다. 그걸 부수는 철거 비용까지 토지 원가에 넣습니다. 왜냐하면 땅을 쓸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이니까요. 근데 철거하면서 나온 고철 같은 거 팔아서 돈 벌면 그건 빼주고요. 철거 비용까지요? 와, 생각보다 범위가 넓네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구분점이 하나 있어요. 땅을 평탄하게 만들고 이런 것까지는 토지 원가인데 그 위에 건물을 올리기 위해서 땅을 파는 거, 굴착이라고 하죠. 그 비용부터는 이제 건물 플랜트 원가로 넘어갑니다. 딱 거기서부터는 건물 원가로. 그렇죠. 그리고 울타리를 친다거나 주차장을 만든다거나 하는 토지 개량, 랜드 임프루먼스 항목들은 토지랑은 또 별개예요. 얘네들은 시당이 지나면 낡으니까 감가상각 대상이고요. 토지 자체는 감가상각 안 하잖아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토지만 해도 이렇게 복잡한데 그럼 건물, 플랜트, 이나 설비, 이퀴먼트는 어떤가요? 이것들도 비슷하게 이것저것 다 더하는 건가요? 네, 기본적인 원리는 비슷해요. 건물 같은 경우는 매입 가격에다가 소유권 이전 비용, 그리고 건물을 사서 바로 못 쓰고 좀 고쳐야 한다면 그런 수리비나 개조 비용, 설계비 같은 것까지 다 포함하고요. 설비는 그 청구서 가격에서 혹시 할인받은 거 있으면 빼고 운송비, 설치비, 또 제대로 돌아가는지 시험 가동해보는 비용, 관련 세금 같은 걸 더합니다. 그럼 만약에요. 땅이랑 건물을 한꺼번에 샀어요.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이걸 일괄구매라고 부르던데 이럴 땐 가격을 어떻게 나눠요? 네, 일괄구매 좋은 포인트예요. 그럴 때는 각각의 자산, 그러니까 토지와 건물의 개별적인 공정가치, 보통 감정평가를 하겠죠. 그 감정가액의 비율대로 전체 구매 가격을 안분해서 배분합니다. 합리적으로 나눠야 하니까요. 그렇군요. 자,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 오는 것 같아요. 어떤 돈은 이렇게 자산의 가치에 더해서 장부에다 올려놓고 자본화 캐피털라이즈, 어떤 돈은 그냥 이번 연도에 쓴 돈이네 하고 바로 비용 엑스펜스 처리해버리잖아요. 이 기준이 도대체 뭔가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 건가요? 네, 핵심을 짚으셨습니다. 캐피털라이즈 하느냐, 익스펜스 처리하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회사의 재무 상태나 이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거든요. 만약 어떤 지출을 자산으로 캐피털라이즈 하면 당장은 비용이 아니니까 이익이 더 커 보일 수 있죠. 자산도 커지고요. 근데 나중에는 그만큼 감가상각비로 비용이 계속 발생하고요. 반대로 그냥 익스펜스 처리하면 그의 이익은 줄지만 미래 부담은 없고요. 아, 그러니까 단기적인 이익 조절에도 쓰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 입장에서는 회사가 이 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하는지, 혹시 이익을 좀 좋아 보이게 하려고 무리하게 캐피털라이즈 하는 건 아닌지 잘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기준이 뭐냐? 기본적으로 그 지출이 자산의 가치를 높이거나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즉 내용 연수를 늘리느냐에 달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자산의 수량 자체가 늘어나는 추가, additions, 건물을 증축한다거나 하는 건 당연히 캐피털라이즈 해야겠죠? 그리고 자산의 질이 좋아지거나 내용 연수가 확 늘어나는 개량 및 대체, improvements and replacements도 보통은 캐피털라이즈 합니다. 예를 들어 성능이 훨씬 좋은 새 엔진으로 교체했다. 이러면 자산 가치가 올라간 걸로 보는 거죠. 그럼 그냥 고장나서 고치는군요? 그게 이제 수선인데요. 두 가지로 나뉩니다. 그냥 정상적인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일상적인 수선. 예를 들면 기계에 기름칠하거나 간단한 부품 교체 정도? 이런 일상적 수선, ordinary repairs는 그냥 expense 처리합니다. 단기 비용이죠. 그런데 수리 규모가 커서 자산의 가치가 눈에 띄게 증가하거나 내용 연수가 연장되는 특별 수선, extraordinary repairs다? 그러면 이건 캐피털라이즈 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컴퓨터 메모리 업그레이드 하는 건 자본화하고 타이어 펑크 때우는 건 비용 처리하는 거랑 비슷한 느낌인가요? 오, 네, 그거 아주 좋은 비유네요. 딱 그런 느낌으로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근데 또 궁금한 게 생겼어요. 기업이 외부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직접 건물을 짓거나 기계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이때는 뭐가 달라지나요? 특히 건설 자금 빌린 거에 대한 이자도 원가에 포함될 수 있다는데 이건 좀 특이하게 들리네요. 네, 직접 건설하는 경우 단연히 들어간 직접 재료비, 직접 노무비, 그리고 관련된 간접비들이 원가가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그 건설 기간 동안 발생한 이자 비용 중 일부를 자산 원가에 캐피털라이즈 할 수 있습니다. 이자 비용을요? 왜죠? 그 자산을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하는데 돈을 빌렸고 그로 인해 이자가 발생했다면 그 이자도 자산을 얻기 위한 비용의 일부로 보는 거죠. 일종의 금융비용인데 자산 취득과 직접 관련이 있다면 원가에 넣을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 이자나 다 자본화하는 건 절대 아니고요.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실제로 건설을 위해 지출된 돈에 대해서만 이자를 계산해서 자본화합니다. 빌린 돈 전체가 아니고요. 둘째, 자본화될 수 있는 이자 금액은 회사가 실제로 낸 전체 이자 비용하고 만약 이 건설에 돈을 안 썼더라면 내지 않아도 됐을 이자, 이걸 회피 가능 이자라고 부르는데 이 둘 중에서 더 적은 금액만 자본화할 수 있어요. 회피 가능 이자. 그건 또 어떻게 계산하는데요? 그건 또 계산이 좀 필요한데요. 해당 기간 동안 건설에 들어간 돈의 가중평균 누적 지출액, weighted average accumulated expenditures라는 걸 구해서 거기에 적절한 이자율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돈이 계속 들어가니까 평균을 내는 거죠. 복잡하죠? 와, 네. 확실히 간단하진 않네요. 그럼 이자 자본화는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요? 이자 자본화는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될 때 시작됩니다. 첫째, 건설 관련 지출이 발생하고 둘째, 자산을 사용 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활동이 진행 중이고 셋째, 실제로 이자 비용이 발생하고 있을 때 이 세 가지가 다 맞물려 돌아가야 시작되는 거고요. 그리고 자산이 실질적으로 거의 다 완성돼서 이제 사용할 수 있겠다 싶을 때 자본화는 중단됩니다. 건설이 끝나면 더 이상 자본화하지 않는 거죠. 꽤 보수적으로 접근한다고 볼 수 있어요. 와, 오늘 진짜 제대로 배웠네요. 그련 재무제표에 찍힌 숫자 하나인 줄 알았던 유형자산 PP&E 금액이 알고 보니 이렇게나 많은 판단과 계산, 그리고 회계 원칙들이 녹아있는 거였군요. 정말 단순한 가격표가 아니었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이 어떤 기업을 분석하시거나 투자를 결정하실 때 그 회사의 재무상태표에 있는 유형자산 항목을 보시면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라 히스토리컬 코스트 기준으로 이런저런 비용들이 포함됐고
또 어떤 지출은 캡슐라이즈하고 어떤 건 익스펜스 처리했겠구나. 그 배경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특히 캡슐라이즈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는지 혹은 보수적으로 하는지는 회사의 이익이나 자산 규모에 바로 영향을 주니까요. 그 정책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숫자 뒤에 숨겨진 기업의 진짜 이야기, 그 전략과 가치를 읽어내는 재미 절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